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영화교육포럼 2020을 기획하고 사회와 발제를 맡은 성남교육영화제 2020 프로그래머 임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남교육영화제 2020은 공모와 초청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최초의 교육영화제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부터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많은 시민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영화제는 기존의 영화제와 달리 기존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로서 영화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역으로 새로운 영화 분야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교육의 의제를 역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남영화교육포럼은 이러한 저희 영화제의 가치를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앞서 저희 성남교육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최경환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이면서 분당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노력해주신 우리 집행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저도 노력할 것이며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영화교육포럼은 저희 영화제 포럼 기획 부분과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독립예술영화의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발굴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혹은 마을 미디어 교육에서 새로운 실전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팅은 교육 활동가 중심의 실천적인 연구 포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성남영화교육 포럼 2020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성남시 청소년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가 종료된 후에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이 점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교육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코너 그리고 그 안에 성남영화교육 포럼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 링크와 그리고 저희의 포럼 자료집 또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남영화교육 포럼은 올해 저를 포함한 5명의 연구위원이 준비했습니다. 성남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교육,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영화 교육의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5명의 연구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요. 지금부터는 박명호 선생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돈숲 연구소의 박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명호 선생님은 자돈숲 미디어 교육 연구소에서 대표로 일하시면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 실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남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기봉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봉이고요. 저는 이곳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했던 어떤 친정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화 포럼을 통해서 실천적 과제들 그리고 함께 대안을 수립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에서 교육문화사업분과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잔디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소년 교육단체이죠. 사단법인 뉴스보이스의 정지혜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뉴스보이스의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임종우 이렇게 5명의 연구위원이 연구위원회를 꾸렸고요. 지난 여름부터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포럼 행사가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만큼 아마 생중계에 많은 활동가분들께서 참여하기는 어려우시리라는 판단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지난주부터
외부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발제문을 공유하고 다양한 질의사항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 발제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주신다면 이 또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지금 언급드린 그 성남 영화교육 포럼을 도와주신 분들 또한 지금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옥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같은 단체의 김호빈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교육자 협회의 이수미 선생님께서도 저희 연구 발제문을 함께 살펴봐 주셨고요. 그리고 영화연구자 이승민 선생님께서도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상구 선생님께서도 많은 과제거리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발제문과 연구 결과를 사전에 함께 검토해 주신 5분의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위원들의 발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명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지혜 선생님까지의 발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당 15분 내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첫 번째로는 학교 영화 예술교육에서 신의 리터러시 수업 활용 방안 고찰 준비하신 박명호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박명호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예술교육에서 영화 리터러시 수업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예술교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제작 수업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에 아마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업에서 가장 반응이 좋기도 하고 많은 영화 강사들이 제작 수업을 가장 많이 수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예술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역시도 교실 속에서 영화 제작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단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거기에서 주관하는 교복 입은 예술가라고 하는 프로젝트 역시도 영화 제작 수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기관이랑도 조금씩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제작 수업은 재미도 있고 뭐 저 역시도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영화 예술 교육의 좀 더 균형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영화 읽기 수업의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이 이제 영화 창작 수업만큼이나 이제 중요하고 적절한 밸런스가 있다면 어떤 한국 사회에서 영화 예술 교육이 더 다양하게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이 학교 안에서 혹은 교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실패 경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교에서도 영화 감상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수업을 하기 싫을 때 뭔가 대체하는 활동처럼 오랫동안 여겨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마음 먹고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잠을 잔다거나 2시간짜리 영화조차도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 풍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워낙 많은 실패 경험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실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영화 읽기 수업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교실 안에서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더 실천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화 읽기 수업의 목표, 본질적인 목표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1000만 관객 시대에 주체적인 영화 감상자가 되는 것, 그리고 대중예술을 좀 더 잘 깊게 향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문자가 아닌 이미지 언어 해독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영화 예술 교육의 목표이고, 그리고 영화 읽기 수업이 가장 적절한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화 읽기 수업의 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방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결국 영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에 의해서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상자와 영화 텍스트를 대화하면서 영화의 의미가 이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이제 가장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화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분은 사진에 대한 연구자지만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롤랑 바르트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 이야기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개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푼쿠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미지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어떤 과잉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해석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 같은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의 영화 읽기 수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영화 감상이 우리의 영화 읽기 수업에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화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냥 최근에 재미있게 본 인기 있는 영화를 그냥 같이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 읽기 수업,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 감상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당신 영화 전문가인데 와서 겨우 감상 수업해? 그거 하지 말고 제작 수업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가 막상 영화 읽기 수업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빨려 들어오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때서야 영화 전문가가 오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단순하게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냥 재밌게 해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해석의 즐거움, 그래서 어떠한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물론 이제 강사가 느낀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은 지쳐버리기 때문에 강사가 한 100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나누어 줘도 굉장히 풍요로운 영화 읽기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영화 읽기 수업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창작 수업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그다음에 메타포, 어떤 은유들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창작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사 있는 사람 찍고 그냥 빠르게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숏과 숏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하나의 숏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고민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읽기 수업과 이제 창작 수업이 병행한다면 더 훌륭한 영화 예술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실천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실 안에서 좀 더 효과적인 영화 읽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 3가지는 이제 저한테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영어 강사분들이 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제 이 3가지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구성을 한 거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영화들이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영화로 각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는 영화 읽기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설과 영화는 같은 이야기의
이기 때문에 유사한 반면 또한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로 그리고 문장으로 이제 독자를 매료시킨다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이제 시청자를 매료시키죠. 그런 점에서 또 본질적으로 표현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각색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재밌고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영화 수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대상에 따라 물론 수업의 난이도는 맞춰야 되겠죠. 가령 뭐 어린이 수업일 때는 뭐 원더 같은 영화도 지금 바로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뭐 이런 영화도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그런 작품이죠. 그다음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썼지만 남한산성 같은 영화들 그래서 소설이 어떻게 영화로 변화냈는가. 그래서 소설이 영화로 바뀌는 것은 마치 이제 번역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영어로 번역된다든지 영어가 한글로 번역된다든지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매우 이미지 언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청년이나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제 글에도 나왔지만 내 인생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Arrival, Contact라는 영화로 이제 재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뒤늦게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 강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된 어떤 영화 텍스트를 선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강사가 자신에게 먼저 재밌었던 것들을 잘 모아두고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할 때 소설도 좋고 영화도 좋고 둘 다 좋은 거를 선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좀 부족한 거를 선택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둘 다 좋을 때 그 번역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이제 너무나도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천 방향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일반 교과와 이제 연계하는 방향.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독립된 예술 분야가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타 교과와 한번 콜라보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의 본질 자체가 어떤 우리 사회 혹은 인간의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그래도 제시했지만 인터스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이 이제 인터스텔라를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시각화를 준비할 때 이제 킵손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영화 창작자와 과학자가 함께 협업하는 협업 속에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 때문에 어떤 과학계에 큰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생각도 안 해봤던 어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실제로 뭐 가깝게 저 역시도 이 영화 이후에 과학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SF 영화에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이 이후에 갖게 되었는데 이처럼 좋은 영화 한 편이 어떤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타 교과 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교사와 타 교과 강사가 이제 콜라보로 수업을 개발하고 이제 강의를 한다면 너무 효과적인 그런 너무 이제 멋진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글에도 나오지만 뭐 음악과 연계해서 싱스트리트나 아니면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 뭐 이런 영화를 콜라보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역사 과목과 연계해서 뭐 사도, 아니면 택시 운전사, 광해, 동주, 말모이, 명량,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 과목과 또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역사를 왜곡한 부분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또 비판적인 접근까지도 가르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영화 역사 콜라보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로 수업, 그래서 영화를 통한 진로 수업까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많은 영화는 결국은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영화다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성장이 때로는 해피엔딩으로 갈 때도 있고 조금 슬픈 엔딩으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할수록 때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영화는 그런 요소들을 매우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가지고 진로 수업까지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행한 수업에서 선택한 영화는 이제 코코라는 영화도 있었고, 엑시트, 어린 왕자, 어메이징 메리, 우리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특히 코코 같은 영화는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주인공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룸으로써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버림으로써 인물이 성장합니다. 이런 지점이 너무 흥미롭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진로 강사들은 꿈을 가져라, 열정을 불태워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꿈의 어떤 허상성을 깨닫고 그 꿈을 버리고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나죠. 그래서 이러한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 영화 진로 수업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메이징 메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죠. 그래서 수학 천재이지만 어떤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내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택하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또 반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민들. 그래서 그 천재 소녀를 키우는 이제 삼촌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덜 똑똑하더라도 착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이런 관점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흥미로운 영화 진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화들을 선정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화 진로 수업 하면은 항상 선정되었던 영화가 이제 빌리 엘리어트라든지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그래서 10대를 위한 영화 책들 보면은 선정 영화가 거의 7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좀 사보다가 이제 더 이상 사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읽지 마시고 정말 강사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던 그런 영화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가지각색의 진로 수업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어떤 수업을 계속 개발하고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00명의 강사가 있으면은 100개의 교육 커리큘럼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다 똑같이 우리 하나의 모델로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단 각자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미디어 수업 혹은 영화 예술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술 수업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많은 기관들이 이제 결과물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만들어서 어디 출품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좀 위상도 높이고 아이들 진로에도 도움을 주자,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즉각적으로 어떤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술 수업도 좋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문화예술 수업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무엇보다 이제 공부하는 걸 재밌어하는 그런 어떤 공부의 배움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수업을 많은 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가 고민했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다 공유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많은 강사분들이 자신이 개발한 그런 것들, 고민들, 커리큘럼들을 이제 공유하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다채로운 영화예술 수업이 이제 하루빨리 체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많은 교육기관들, 뭐 아르테라든지 뭐 도서관, 학교, 뭐 미디어 센터, 뭐 청소년 수련관,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의 기획자와 강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이 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박명훈 선생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교육 활동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발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텍스트들을 제안해 주셨고, 또 거기 안에서 롤랑 바르트의 스튜디움, 토크툼에 대한 이론적인 참조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 등의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들 또한 다시 한번 짚어주셨다라는 점에서 많은 미디어 교육자, 문화예술 교육자들에게 많은 영감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박명훈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다양한 교육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명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한 박명훈 선생님들의 아카이브에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기봉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 미디어 교육, 개입과 지도주의, 그리고 누구의 작품인가라는 주제로 준비하셨고요. 앞서 박명훈 선생님은 미디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김기봉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교육 기획자, 그리고 교육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영화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네, 김기봉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이 참, 무겁나? 재미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되게 오랜 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교육 또는 영화 교육에서,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포함한 교육안 또는, 참여자의 특징, 그다음에 교육 환경, 또 개입과 지도 수익, 그리고 교육 결과물 활용, 그리고, 교육 평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이곳에서 근무도 했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사의 개입과 지도 수익, 그리고 이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되짚어 보고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작은, 소견을 내놓아 봅니다. 수련관에서 진행됐던 큰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미와 짧은 기간 속에서 역동성을 에너지가 출중한 청소년 영상 캠프, 영화 캠프가 있었고, 또 하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랑 연계해서 청소년 다큐 워크샵, 이렇게 결이 많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했는데 이 컨텐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지점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영상 캠프의 경우는 여름방학 동안에 4박 5일 숙박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숙박형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것이 추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조 모둠 활동 안에서 이제 제작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작 경험이 없고 또 중학생 모둠인데 이 소극적이고 뭔가 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무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그 속에서 주강사, 보조강사 선생님들이 지도수위나 개입이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합의가 잘 되지도 않은 상태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어느 선생님은 아이들 재밌게 해보시겠노라고 본인이 출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나리오부터 촬영 앵글도 잡아주고 심지어 편집까지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느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은 출연하라고 왔나? 삼각대 또는 슬레이트를 치고 일부 작은 활동들만 하는 것이 맞나? 또 이 작품이 끝나면 크레딧 올라갈 때 누구는 연출, 누구는 촬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주류 영화 제작 시스템에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신별로 역할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상적인 형태를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미래 교사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영상 캠프 특징상 마지막 날 그 저녁 때 되면 상영회를 하는데 시나리오 합의나 촬영이 딜레이되는 경우들은 밤잠을 설치게 되고 또는 새벽 촬영 또는 촬영본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때 재촬영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집 과정이 딜레이되고 마감 제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식사도 거르게 되고 그래서 상영회를 좀 고생 끝에 해서 보고 나면 서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 속에서 짧은 기간에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그 체력전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4박 5일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기술적으로나 작품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되든 주강사 선생님, 보조강사 선생님 또는 팀에서 협업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하되 지도자 개입을 좀 최소화해서 다소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상영회 때 보면 이 조 모듬의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작품이 잘 나오고 재밌으면 그 조는 되게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처져 있거나 이럴 때 지도 선생님들은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좀 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지도자가 개입이나 지도 수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수련관에서 정자수련관에서 18번의 영상 캠프 중에 한 12번 정도를 참여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지도 개입과 수위는 시작부터 작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런 현상들은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장르상으로도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청소년 다큐멘터리 워크샵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작업 속성상 팀 작업이지만 청소년 다큐 워크샵 경우는 그러니까 1인 제작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이 많이 다르긴 한데 다큐멘터리 경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마음고생과 기나긴 작업 여정의 청소년 다큐 워크샵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 이유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앞에 이야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다큐멘터리 경우에는 기획 구성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촬영 과정에서 이야기가 뒤에 만들어지는 속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캠프는 4박 5일 동안의 모듬 작업을 한다면 청소년 다큐 워크샵 경우에는 6개월 중에 주말에 토요일 1회 3시간 교육을 18회에서 한 20회 정도 좀 긴 여정을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경우는 보통은 재미도 없고 모집도 쉽지 않고 제작 기간이 이제 긴 것만큼 또 4개월 이상 기획 구성안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혹독하게 진행했던 사례를 좀 지켜보면서 초기에는 뭐 수료작을 목표로 뭐랄까요 완성이 안 되는 구성안까지도 도와줘서 완성을 하곤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 속에서 그 해를 겪은 그 다음에부터는 지도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도 하차를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고민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이 다큐 콘텐츠 경우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상이나 이런 뭐 작업 스킬이나 촬영법, 편집법을 알려주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고민을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또 다른 어떤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라는 어떤 역량이나 자기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화 영상 캠프랑은 다소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큐 워크숍의 특징은 1차 그러니까 두 번의 캠프가 진행이 됐었고요. 1차 기획안 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 유관기관 연계해서 했던 워크숍들이었기 때문에 주제별 모듬 안에서 다양한 기획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기획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이고 여름방학쯤 해서 2차 캠프의 경우는 거의 완성본을 이제 같이 보고 피드백을 받는 자기 작품의 객관화를 갖는 이런 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영상 캠프 경우에는 이 일정 부분은 뭐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다큐멘터리 워크숍 경우에는 거의 1인 제작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촬영한 것을 그 다음 주에 또 리뷰해서 또 보고 재촬영을 하게 되고 또 재촬영을 하게 돼서 편집을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가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집 비법이나 편집 툴을 몰라서 편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정리가 되지 않으면 편집이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의 검열과 자기 고민들이 많이 발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친구는 편집이 앞에서 한숨을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한숨을 져 이렇게 왜 그랬더니 편집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해요. 너 편집 벌써 배운 지가 2년도 넘었는데 편집이 왜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되게 이 혹독한 다큐 워크숍을 추천했던 미안함도 들었긴 합니다만 그 친구 잘 성장해서 지금 또 본인 작품도 하고 있고 계속 활동들이 지속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정상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호소했지만 역시나 이런 영화 캠프에 비해서는 지도 수위가 사실상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거 톡 알려주면 그만인데 그것을 계속 기다려주고 거의 뭐 선생님들 보시면 이분이 다큐 선생님이 아니라 상담 선생님, 카운셀링, 뭐 오히려 동료, 친구 이런 어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작품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프로듀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던 그런 지점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 캠프다, 다큐 워크숍이다, 뭐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미디어 활동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고민, 지도자의 개입과 수위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하고요. 종합토론 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들이 누구의 작품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은 제가 소제목으로 2개를 뽑았었는데 대리만족과 타협이라는 그 제목에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도 수위가 높게 발현이 된 작품이 청소년 작품인가 또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이 청소년 작품인가 누구의 작품인가 이런 지점 안에서 고민을 좀 계속 하게 됐었고요. 어느 선생님들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만족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시나리오나 촬영 과정 이런 게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개입하시는 부분들도 보게 되고요. 이건 지극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작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몫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영화 이 제작 교육이 마치 재미나게 모여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수준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뒤에는 인파먼트를 통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되게 고민스러웠던 지점인데
이 수상의 압력, 압력 아닌 압력,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들 경우는 수업을 의뢰를 받으시면, 이 결과물이 수상이나 또는 대회 출품이 돼서 좀 은근 좀 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대놓고 출품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미디어 교육이나 영화 교육, 이 다큐 교육의 이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수상이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그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진로 진학 관점일까, 문화예술 관점인가, 인성교육 관점인가, 통합예술 관점의 교육인가에 대한 지점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상생활 안에서의 불편한 점, 개선할 점들을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대안적 미디어 교육, 참여적 미디어 활동, 개안이 있는 비판적 미디어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상이나 멋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이 제작 과정 이 자체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성격으로 가져가야 우리가 좀 더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수평적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으로서의 대안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지점에서 마무리를 짓자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인파워먼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어긴 합니다만 권한 이양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권한 힘을 이제 나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수위와 매칭을 해보자 하면 참여자로서의 지도자와 참여자로서의 청소년이 협업해서 서로의 이 컨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 과정상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역시나 지도 수위나 개입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역시나 쳇바퀴 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 교육이든 다큐멘터리 교육이든 이런 이 미디어 활동 자체가 미디어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시민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에게 또는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권한을 청소년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인파워먼트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레딧 올라갈 때 감독 누구, 촬영 누구가 아니라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그 자막이 함께 만드는 서로 이 교사와 학생, 참여자 간의 수평 관계가 아니라 제작 과정도 수평해야 되고 컨텐츠 자체도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그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컨텐츠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토론 때 체계적인 어떤 단계적인 미디어 교육 실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이 제작 교육 또는 영화 교육,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들과 어떻게 버무려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입과 지도 수위, 그리고 이 누구의 작품인가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실천적 장의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봉 선생님, 통렬한 비판 감사합니다. 네, 김기봉 선생님 발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장기간의 참여 관찰 안에서 도출된 문제의식이었다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혹은 행정가 등등 교육의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는 다양한 주체 전반의 성찰을 요구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이러한 기존의 미디어 교육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구조들이 기각되거나 혹은 관성화된 영화 교육에 대한 재구성과 재편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잔디 선생님께서 언택트 영화 교육을 위해 함께 일어서기 협동조합 방식의 청소년 영화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활동가 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원잔디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극장 공동영화 협동조합 국민문화문화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원장기입니다. 네, 선생님 잠시 소리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계속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전지입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매년 바래왔던 것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미래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성을 두고 이러한 소망들이 실현이 되어 버렸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였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재의 상황에 직면했어야 됐습니다. 울 초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기술, 산업,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뉴노멀 시대의 서막이 되어버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게 바로 교육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1학기 서울의 초등학교는 평균 약 12일, 그리고 중학교는 19일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대체제로의 일시적인 온라인 교육이 아닌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과 혁신, 두 개념이 어울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문화예술 교육이자 미디어 교육 범주에 속하는 영화 교육도 새로운 고민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사실 영화 교육이 서로가 만나지 않고 수업을 해야 하는 이런 언택트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가능 여부조차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화 제작 실습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창작 과정을 통한 어떤 협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몰입하는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상상해 보기가 어려웠고, 영화 읽기 수업 같은 경우에도 모여서 함께 관람하는 경험, 그리고 관람 직후에 나누는 대화와 토론, 말로 전달되는 어떠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서로의 눈빛, 감탄사, 그러한 현장의 분위기 등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 교육이 가진 특수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변화된 환경에서의 교육을 상상해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제가 속한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 줄여서 모극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모극장은 온라인 교육 환경 아래 다양한 영화 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환경에서 성공담의 차원이 아닌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해본 방법들을 중심으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자체에 첫 번째 사례는 콘텐츠제로 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언택트 가족문화예술 프로그램 영화로운 무리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급 지원 사업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급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가족 내 생활 시간이 많아진 초등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영화를 매개로 한 가족 공감 및 소통 증진이 프로그램의 목표였습니다. 은천 뉴타운 도서관과 협력해서 12가족을 선착순 모집해서 받았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영화를 통한 놀이 활동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지 묶음 형태의 워크북을 참여 가족에게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4주간 매주 토요일 2시에 참여 가족 메일로 온라인 키트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키트는 단편 영화를 볼 수 있는 감상 링크와 워크북 놀이 활동 가이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2시간 후인 오후 4시에 멘토 강사가 참여 가족과 1대1로 10분씩 통화하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영화를 매개로 가족 간 다양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족 영화 큐레이션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신청자 모집이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당일 오전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되어서 가족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극장에서 보지 못하는 단편 영화, 다양성 영화를 추천받는 것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활동지를 통해 기록한 결과물 혹은 가족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네이버 밴드로 공유하며 다른 가족들의 결과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교육 콘텐츠로 제공한 가이드 영상, 워크북 등을 활용해서 이제 가족 내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평소 가족과 해보지 않았던 대화나 활동을 영화를 매개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모읍장 내에 4명의 기획자와 1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1명의 영상 기술자가 함께 협업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3개월간의 기획 과정과 1달간의 실행 과정, 그리고 1달간의 평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 줌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던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 방식, 도란도란 영화 공간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르떼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설계된 수업은 아니었고, 중간에 변화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 2명의 영화 교육자가 1달간 연구하여 수업을 재설계한 사례입니다. 16차시 프로그램으로 크게 영화 언어의 이해, 그리고 영화 읽기, 영상 제작, 영화제 기획 진행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떤 공동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협력적 성취의 경험 제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비대면 환경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언어 이해 파트에서는 이론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참여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지점이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사례 영화 장면을 기존 오프라인 수업 대비 3배 이상 준비하여 시각적 재미와 더불어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파트에서는 함께 공동의 시나리오 작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1인 1작품을 목표로 모두가 감독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고,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촬영, 편집 기간에는 모두 아이패드를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등 촬영 장비, 그러니까 필요한 촬영 장비는 각자 이제 집으로 배송으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흥미와 역량이 반영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쇼폼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반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화면을 켜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도와 제작 수업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온라인 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파트였습니다. 각자의 제작한 개별 컨텐츠를 하나의 컨셉으로 묶어서 온라인 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온라인 영화제라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자주 접하던 실시간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새벽까지 친구들이 포스터를 만들었고 사회자 대본을 작성했고 자신의 작품을 끝까지 수정 편집하는 듯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저희는 줌 프로그램과 OBS, 유튜브를 활용해서 총 4공간을 연결해서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영화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영화 교육자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설 담당 선생님도 전날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영화제 당일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를 보며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관객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끼리는 이제 참여자들끼리 댓글로 활발하게 소통하였고, 뭔가 그들에게 재밌고 친숙한 유튜브 플랫폼에서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만의 공동의 창작 경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영화제 기획, 진행 과정도 충분히 협업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이 되었던 프레임 속 즐거운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기제에서 진행했던 영화읽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총 8회차 진행이 되었었는데 2회차는 대면 수업, 6회차는 콘텐츠 제공 방식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달식 강의는 개별 공간에서 듣도록 하고 전체의 배움의 공간에서는 서로의 감상과 표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플립드 러닝 방식의 수업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2회차의 이제 소중한 대면 수업에서는 뭘 하면 좋을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대면 수업의 첫 회차는 단편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콘텐츠 제공 방식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함께 봤던 영화를 통해 영화의 언어를 이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영화의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보는 촬영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면 수업에서는 과제로 제출했던 학생들의 자료들을 교육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과제에 담긴 의미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고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화 포스터를 제작해보는 실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에 조금 더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국장에서 진행했던 세 가지의 언택트 영화교육 사례를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해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설계를 위해서 두 가지 주요한 필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 영화 교육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두 번째는 영화 교육자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택트 영화 교육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도 이제 워크북, 큐레이션북, 가이드 영상, 수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강의를 담는 콘텐츠가 아닌 교육 설계에 맞춰서 기획된 맞춤형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잘 활용하게끔 전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긴 호흡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갖춰진 언택트 영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러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것은 교육자 한 명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 디자인,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량이 모여야 양질의 의미 있는 콘텐츠가 제작 가능했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국장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의미 있는 영화 교육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특히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빛나는 가치를 발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화 교육 자체가 1인 강사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진행했던 교육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과정을 통해 영화 교육자로서 각자가 가진 특장점을 발견하고 그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일하는 결합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이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몇 회차 이상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실행 중심의 지원이 대부분인데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며 견고하게 영화교육 생태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선 영화 교육자들이 교육자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기획자 그리고 교육자와 기관, 단체와 협업할 수 있고 파트너십을 맺으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런 공공지원과 제도 아래 있지 않아도 개인이 돌파하기에는 무력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큰 위기에서는 영화 교육자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진 공통의 필요를 바탕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협동조합의 방식의 결합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협동조합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조직된다는 특징을 가진 사업체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모두가 1인 1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충분히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구해 나가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교육자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1인 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극장의 교육본과 신규 조합원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가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을 시도해보고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당연히 함께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모국장이라는 소속된 단체가 없었다면 현재 영화 교육자로서 저를 상상해 볼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는 적어지겠지만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최선인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영화 교육자들이 다방면으로 함께 모여 영화 교육에 대한 역할과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잔디 선생님,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성남영화교육 포럼 연구 과정 속에서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이 다양한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럼 자리를 통해 그 눈부신 경험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 방식의 어떤 교육 실천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모두를 위한 극장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 발제를 진행하면서 음향 문제로 잠시 좀 어수선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원잔디 선생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상상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여 년간의 미디어 교육, 한국 미디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제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조건들을 검토하는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왜 청소년 성소수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2018년 여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유스보이스를 통해 미디어 교육자의 길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유스보이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기획과 개발, 그리고 실천을 지원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처음 떠올렸던 질문은 나의 청소년기는 어떠했는가였고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이슈와 가치를 바탕으로 예전 청소년으로서의 학습 경험과 문화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때 청소년 성소수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로는 2010년대 후반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일어난 네페미니즘 리부트의 어떤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권력의 문제를 교육자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다루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무지를 핑계 삼아 제가 청소년 시기 어딘가에 있었을 성소수자에게 대한 혐오를 생사는 혐의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제가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을 생각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슈를 2020년 12월인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데요. 이때 다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청소년 성소수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매몰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 전반의 문제로 쉬이 확장해 사유하는 것을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 혹은 인권 교육의 세부 영역 중 하나로 읽을 수 있겠으나 그 내부의 어떤 울퉁불퉁함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좀 응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장애인 청소년이 영화 교육을 이수했다면 자신의 그 약자성을 고백하는 데 망설였을까요?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었다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면서도 숨겨야 할지 발을 동동 굴렸을까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비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렵지 않다는 것이 해당 계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통이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마다 소수자마다 사회와 집단의 압력을 받는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직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서 합의되지 않은 계층임이 틀림없고 모든 미디어 교육자가 이들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다고 신뢰하기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참여자 내부 혹은 교육자와의 관계 형성 속에서 이렇게 이중의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7년 지역 문화운동을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A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성소수자를 알게 된 것은 지속적인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 후 2018년이었는데요. 그는 청소년 영화 제작 미디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 경험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화두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고 이것이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을 듣는 것인데 도저히 검열 없이 진행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저에게 좀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지, 미디어 교육자가 혐오 발언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미디어 교육이 결과 공유의 포맷을 열린 형태의 영화제로 설정하고 사실상 모든 수료작을 상영하는 원칙을 고집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나의 영화가 결국에는 무조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이 주는 어떤 무언의 압력에 대한 고통, 그것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비성소수자인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랜 시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대화를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의 첫 번째 조건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가 매체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최대한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그 교육 실행에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교육의 수용 주체의 자리에 한계를 초월해서 동등한 기획과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전 상상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 성소수자와 함께 매체를 선택하고 교육자를 섭외하고 교육 공간을 채택하고 때로는 구성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은 테이블 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미디어 교육이 앞으로 저희 미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계층별 미디어 교육의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연장선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은 참여자가 나누기 단계의 진행 방식과 운영 환경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방적으로 할 것인지 폐쇄적으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서 그것을 어떻게 아카이브하고 앞으로의 교육 실천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이 또한 교육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 가지의 조건들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물론 언택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청소년 미디어 교육 영역 안에서 다시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을 실천 과제를 세분화해서 고민하는 경험은 저의 의제가 단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은지에 대한 강박에 의한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계층별 미디어 교육 연구에 있어서 다중의 차이의 정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청소년 내부의 차이, 청년 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차이, 시니어가 가진 다양한 정치성과 표현 역량, 이렇게 특정 계층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대결 혹은 견제들과 같은 어떤 균열들을 반영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층별 미디어 교육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물론 이 주제가 다른 발제에 비해서는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새로운 반론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뉴스보이스의 정지혜 선생님의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작고 깊은 연결의 문화예술 교육, 탈중앙화된 교육 환경을 위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입니다. 네, 정지혜 선생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단법인 뉴스보이스의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보이스는 앞서 종훈님께서도 참여하셨다시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70여 명의 교육자를 발굴하고 7,000여 명의 청소년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보이스 프로그램의 청소년 시기 수혜자이자 현재는 교육 프로젝트 기획자 그리고 코파운더로 함께 해오면서 더욱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청소년이 그러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 교육자, 기획자, 참여자, 그리고 기관 등의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 환경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할지 이번 발제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발제문의 제목은 조금은 거창하기도 하지만 저의 소망이 담긴 한 줄인데요. 작고 깊은 연결의 문화예술 교육. 이러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그동안의 교육 프로젝트를 지켜와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환경은 중앙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중앙화 속에서 교육자와 청소년의 연결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이나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지역의 교육자 인력의 문제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역일수록 기자재나 혹은 공간에 대한 그리고 예산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키트와 온라인 강의로 전달하려고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창작을 통한 예술 활동, 그러한 미적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더욱이 그 기회가 제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적 근거로서도 뉴스보이스는 작년 2019년에 전국의 5개 지역에서 2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과 지역 내 교육자 추천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거점 미디어 센터에서 파견하는 교육 강사나 혹은 아르떼 예술 강사의 파견 범주에 들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자 섭외가 더욱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참가자들의 후기 중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또한 자신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미디어를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미디어라는 점에서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기관 선생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으로 좋은 경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자들은 어떨까요? 뉴스보이스 교육에 참가해서 자신의 작업을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신 교육자분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본인의 작업을 확장하여 연관된 교육 기회를 구하는 것이 어렵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육자의 예술적 특성을 잃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주어지고 있는가? 또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로서 작업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주어지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의 작업자인 경우에는 더욱이 지역의 또는 친근한 지역에서 다양한 작업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참가자를 만나기는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자 스스로 자신의 교육 공간을 찾고 그리고 그런 교육 대상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교육자와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과 또한 그런 홍보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교육자는 아직도 문화예술 교육의 범위를 교육 안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저 방과후 활동 혹은 취미로서 진행하면 좋을 듯한 그런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교육자들의 교육 지평을 넓히기라는 매우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보아도요. 핀란드의 아난달루 사례를 찾아보면 핀란드에서는 전국의 문화교육센터가 800여 곳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지자체와 국가 운영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무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요. 한 곳의 그 문화예술센터 안에 장르가 30여 개 장르가 되고 그 안에 50여 명의 교육자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아르테나 이러한 부분들이 예술교육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학교 안 예술교육은 8개 장르가 규정화가 되어 있고 매우 복잡하고 하향식 체계로 교육자의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수록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자는 낮고 불규칙한 수입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텐데요. 특히나 이러한 낮고 불규칙한 수입으로 자신의 본업이 아닌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의 유스보이스가 경험한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교육은 어떤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민간 영역에서 유스보이스가 만나온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은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대안학교, 병원학교, 또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들의 대부분의 교육 환경의 공통점은 변수에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참가자의 다양성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언어적, 환경적 제한이 가장 뚜렷하고요. 또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그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란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겠죠. 또한 기관 주도의 교육으로 참가자의 능동성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접근이 굉장히 한계적으로 일회성인 프로그램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소년을 대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각각의 관계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에게는 교육자의 교육 주도로 교육자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스보이스의 교육자 양성 과정에 따르면은 교육자는 각각의 작업 과정이 있고 그 작업자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작업자의 방식이 커리큘럼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던져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교육 환경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 분위기, 목표인데요. 학교가 아닌 이 학교 밖에서만큼이라도 청소년들에게 평가하지 않는 교육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또 평가받지 않은 교육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청소년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창작자로서 임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율이 필요하고요. 또한 저와 같이 기획자로서의 고민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을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까라는 점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틀과 결과가 있어 그 교육의 다양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매번 교육을 기획할 때마다 고민이고요. 또한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15명 이상의 20여 명의 청소년들과 그 교육의 깊이를 다루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나 행정 시스템, 그 밖에 학교 기관의 실질적인 교육 스케줄에 협의를 하다 보면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청소년 참가자가 아닌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가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교육을 받을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몇 가지 꼽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교육자와 청소년의 연결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작고 깊은 연결에 탈중앙화된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양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역 내 교육자를 발굴하고 그러한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양성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발굴된 교육자들이 지역 내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고 지역 교육자와 청소년 그리고 기관의 연결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지역 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젝트를 펀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혹은 교육자의 커리큘럼이 실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기회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교육 플랫폼에 대한 제안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보면 체질 변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탈중앙화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교육자가 직접 자신의 커리큘럼을 관리하고 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교육자 주도형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적인 구조를 통해서 교육자와 교육자, 그리고 교육자와 기관, 그리고 교육자와 청소년 간의 커리큘럼 공유를 관리함으로써 커리큘럼이 확산되고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인 기대 효과로서도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육자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그러한 교육자와 함께 워크숍형 교육을 통해 능동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작자와 예술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지역 기반의 교육 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신규 교육자의 유입이 이뤄지고 다양한 장르의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면서는 교육자와 예술가의 발견이 필수적인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고민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자신에 관해 고민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발견의 시간이 학교 안 예술 교육의 특정 장르와 교과 연계에 국한되어진다면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온전히 나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성을 지닌 창작자, 교육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쉽사리 조명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정한 장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마저의 교육 기회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문화예술 교육에서 교육자와 예술가 그리고 기획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미래의 문화예술 교육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성남교육영화 포럼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해고하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교육에 여러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논의한다면 미래 교육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지은 선생님 꼼꼼한 발제와 논의 감사합니다. 네, 정지은 선생님의 이 교육 환경에 대한 발제는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활동가이자 미디어 교육자로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 해에 통과하는 어떤 일련의 교육 환경 안에서 본다면 교육 환경은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반면 각각의 교육 환경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두 가지의 문제가 양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0년까지 많은 교육 주체들이 이 교육 환경의 문제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청소년 미디어 문화예술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보이스에서 다시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러한 논의가 또 새해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프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전환됐을 때에도 이 환경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내 리터러시, 개입과 지도 수위, 언택트 영화 교육, 계층별 미디어 교육,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을 함께 시청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0분간 오늘 이루어진 발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성남영화교육 포럼은 사전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질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사이에 상호 피드백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층 토론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질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되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들 또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현재 첫 번째 발제를 맡으셨던 박명호 선생님께서는 개인 일정을 조정하지 못해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만일 박명호 선생님 발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도 유튜브에 입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박명호 선생님께 그 질의사항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심층 토론을 진행해 볼까요? 우선 김기봉 선생님 발제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선택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선생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상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기봉 선생님의 발제는 특히 개입과 지도 수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 안에서 작품을 제작할 때 참여자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발제문 같은 경우는 교육자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했는데요. 또 좋은 교육자가 좋은 교육을 하려면 좋은 참여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참여자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아보고 어제, 밤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수련관 오기 전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만난 그 경험이 굉장히 답변을 하는데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사실 개입과 지도 수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사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경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기다림과 알려주기의 경계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됐고요. 기본기 어떤 가이드를 알려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빨리 쉽게 교사들이 개입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청소년 친구들의 참여도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육 지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품 퀄리티, 출품 수상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스킬보다는 내용 중심에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 또는 영화 교육이 앞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교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출품이나 수상이나 퀄리티를 높이게 되면 교사의 지도 수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아이들이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근데 이거는 교사 선생님의 어떤 성향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극적이거나 좀 조용하신 선생님이 활달하게 이렇게 뭐 애들 속된 말로 막 개드립 치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말로 좀 개드립하고 되게 오버하는 스타일의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친구들 경우는 굉장히 참여 동기가 낮거나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인 경우들은 뭐 어느 경우에는 정말 책상 위에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대안학교 대표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도 기봉쌤이 또 쇼하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건 그 만나는 친구들의 특징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근데 수련관에서 아이들 만날 때는 아이들은 대부분 공교육 중심이고 여기는 분당 지역이고 학습이나 훈련이 잘 된 친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그 장난을 치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냉철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적극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은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어제 이 답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써봤을 때는 아이들은 분명히 진심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도 좀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 받아서 수업 중간에 잔잔히 깔아주기도 하고 일단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초콜릿도 주고 강화물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대안학교에서 했던 방식인데 아이들이 정말 뭐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면 편의점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집어 그러면 애들이 신나죠. 그래서 1,000원 한해서 뭐 이렇게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버티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좀 껄렁껄렁하거나 이런 친구들 전 교육할 때 심리적으로 별로 동요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자면 자는 대로 내비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어머님들이 어릴 때 콩나물 이렇게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주잖아요. 밑에 물이 계속 빠져나가도. 근데 제가 어느 글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자라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의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애쓰신다 좀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 좀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 누가 만나도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는 교사가 나랑 맞는 친구가 있고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교사로서의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이나 해당 단체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혹여나 그러니까 선택적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해보고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해당 기관, 해당 단체에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를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들을 좀 돌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그것들을 녹여내서 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야기가 좀 둥구스름하긴 합니다만, 이 적극성 참여 동기부여를 이끌어낸다는 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 수업이 어떠니? 뭐 어떻게 하면 좋니? 구성주의 교육에서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주도권을 어떤 목표나 설정이나 아까 임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정 설계나 미디어 교육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참여자로서의 지도자, 참여자로서의 청소년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실질적인 조언과 또 교육 지향성을 강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담입니다만 저는 특히 지금 선생님께서 교육자의 성향을 이야기해 주실 때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재미없는 미디어 교육자인데요. 1000가지 성격을 가진 미디어 교육자가 있다면 또 1000가지의 성격을 가진 청소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1000가지의 미디어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잔디 선생님 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극장의 김영옥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극장은 영화 읽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화 탓에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비대면 환경의 필요와 그 중요성이 내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장벽이 아닌 장점 또는 가능성으로 활용한 영화 읽기 교육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례 중에 그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던 온라인 영화제를 청소년 중심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좋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줌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 교육자와 청소년과의 관계가 더 수평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스위치 오프를 할 수 있고, 이런 수평적인 공간 아래서 그 안에 소그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두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영화 교육자의 해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토론 중심의 영화 읽기 수업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줌 클라우드 미팅이란 소프트웨어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행정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스 이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미디어 교육자는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꾸준한 업데이트도 요구되지 않나 싶고, 특히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란 쟁점과 어떻게 연결해 논의해야 할지가 지금 저희의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 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봉 연구위원님께서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가 매체와 환경을 선택하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꼭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청소년이 매체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읽혔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전자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을 혹은 문화예술 교육이든 뭐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회문화예술 교육으로 나누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성소수자 의제를 학교 안에서 다루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자가 다룰 수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그 의제를 다루는 것이 그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향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 성소수자 미디어 교육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가령 뉴스보이스라든지 혹은 모극장과 같은 대안적인 영역 혹은 민간 영역에서 실험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전인 교육 안에서 젠더 이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려면 저는 첫 번째는 교육자 전반의 체질 개선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아르테 정책 공모에도 제안한 바가 있지만 물론 모든 교육자들을 매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교육 경험과 참관 속에서 여전히 너무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교육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혹은 자발적으로든 교육자 혹은 활동가들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 개선에 대한 교육과 참여적인 워크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저희들의 문을 두드려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교육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사회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잔디 선생님 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기획자 김호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의식이 담긴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탈중앙화된 작고 깊은 연결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비전이 매우 긍정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자와 참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육자가 참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뉴스보이스의 어떤 아티브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실제 교육 활동가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어떤 전국의 5개 지역에서 2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지역 교육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과 교육자의 연결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고민한 것 중에 한 가지 아티브라는 플랫폼이고 그것이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못하지만 이러한 아티브 플랫폼이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자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설문조사와 그러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교육자 주도형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은 보다 저희가 상상하는 조금 더 이상적인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뉴스보이스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때 꼭 지키고자 하는 교육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현실적으로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저희 뉴스보이스 교육 원칙을 몇 가지 좀 공유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는 먼저 소그룹 교육을 지향합니다. 6인에서 최대 8인 정도의 개개인의 성장과 창작 작업을 다루는 것인데요. 소그룹이어야만 교육자와 참가자 간의 대화와 질문이 오고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전문 교육자와 함께하는 수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작업이 있는 창작자, 교육자가 자신의 작업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로서는 고유한 그 창작자만의 교육 과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교육이라고 하는 어떠한 일률적인 교육 재료가 아니라 각자의 작업자의 작업 방식에 따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럴수록 독창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교육 경험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는데요. 자신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 교육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혹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 청소년이 표현하는 그 자체에 평가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이 진행되고 나서 그 작품들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공유회 시간을 가지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언택트 방식의 교육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교육자들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도록 아티브와 같은 교육자 주도형 프로세스의 온라인 플랫폼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가지씩 질문을 좀 더 두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직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저희 발제자 모두 한 가지씩의 질문에 대해서 더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기봉 선생님 순서로 돌아가서 하나의 질문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해결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지혜 선생님의 질문을 한번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과 자기 주변의 관찰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미디어로 표현하는 읽고 쓰는 과정이 굉장히 공감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미디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하고 특히 일명 스낵컬처로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딱 이렇게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들이 동시에 위축되는 변화들도 있었고 그 일례가 영화 교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문화의 급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기존 영화 제작 교육의 방향은 어떠한 개선들이 필요할지 선생님께서 이 의견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되게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있어서 유튜브 콘텐츠 자체를 굉장히 견제만 했지 애들이 또는 주변에서 이게 왜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안 들어보다가 작년에 유튜브 책을 사가지고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유튜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처음 콘텐츠가 어땠는지, 계약 관계는 MCN이 어떻게더라, 구독자 수는 그걸 쭉 보면서 독일 자료를 보다가 독일은 유튜브 스타일을 9개 카테고리로 나눈대더라 등등등등 하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자본주의나 또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특정한 회사 거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라고만 하면서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잃었구나.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인사이동이 됐었는데 인사이동이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틱톡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틱톡도 좀 해보고 또 웹드라마 같은 거 내용들을 옴니버스로도 짧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아이디가 짧으니까 이걸 견제해서 그래도 고민하면서 내용과 가치를 밀도감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쥐어 짜면서 콘텐츠를 과거에 만들었던 걸 지향했다면 지금은 이제 저의 그런 고집스러움을 한 6년, 7년 동안 그렇게 고집스럽게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좀 반영해서 해보고 근데 이게 어떤 상호작용이었는지 읽어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유튜버가 된다 또는 이걸 통해서 100만 유튜버가 되면 돈 많이 벌까 이건 다 바보 같은 상황들이고요. 실제 만들어서 올려보자는 거죠. 그럼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롯 우리가 또는 단체나 또는 학생들, 교사가 협의해서 지향하는 미디어 교육으로 영화 교육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걸 맛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좋은 거니 이렇게만 해야 돼. 좀 이런 보호주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미디어 교육, 영화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익숙한 매체를 활용을 해보고 또 이런 익숙한 매체에서 영화 교육은 솔직히 안 배워보면 좀 낯설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숙함과 낯설음의 혼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뉴스보이스에서 지향하셨다라고 하는 평가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어떤 표현이나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이런 메시지들은 왜 나왔을까라고 읽어내는 작업들. 그래서 그런 읽어내는 작업들이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게 유튜브일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맞는 게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글 올리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재미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단체가 이런 거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뭔가 해보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현실이 8차시, 12차시 안에서는 그것을 수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육의뢰가 오시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두 개를 놓고 뭘 하면 더 좋을지를 권유를 하면 대부분 좀 있어 보이는 걸 해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설득시켜서 좀 차근차근히
해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스낵컬처라는 말도 사실 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스낵컬처가 우리 아내한테 뭐야 그랬더니 과자처럼 먹는 것처럼 그럼 짧은 거 뭐 이렇게 들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와 지향하는 것들을 좀 버무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미디어 교육이든 문화예술 교육이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획물이라고 한다면 기획에는 가치와 자원과 이슈와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화 교육은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가치만 저희가 보존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데 있어서의 저희 기획자들의 어떤 유연한 사고력과 결단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다시 한번 원장님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언택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될 때 결국은 교육자들에 대한 재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만일 저희가 영화 교육자들, 미디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 교육 기획 개발 워크숍 등 혹은 교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현 시기에 이러한 워크숍을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다양한 경험이 수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아래서 어떠한 할 수 있었던 어떤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의미 있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그러한 재료들을 다시 또 이제 재구성하고 결합해서 언택트 환경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상상해보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선 정지혜 선생님 발제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상구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탈중앙화된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가 저희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상구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은 개인 혹은 교육자, 강사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례나 실천 전략 등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저희 발제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화예술 교육자, 미디어 교육자분들이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아쉽다라는 점을 많이 집어주시긴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교육이 사회적인 실천의 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학교 공교육 안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은 아니다라는 인식, 자신의 어떤 하나의 취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문화예술 교육의 교육 지평을 넓혀가는 데 더욱더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유스보이스를 만났던 경험이 가장 저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인 시기였는데요. 저도 보통과 다르지 않게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학생이었지만 어느 한 유스보이스의 교육자가 지금 지혜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었을 때 그건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는 어른이 옆에 있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동안 질문하지 않고 달려왔던 삶을 한 번은 정리해보고 나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밖으로 표현하고 발현할 수 있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자 미디어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잔디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성소수자 A와 기획했던 그 미디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한계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의 부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대안 영역에서도 그러한 성소수자를 위한 교육 자원이라는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양한 마이너리티 담론 안에서도 성소수자 담론이 매우 척박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홍보하려고 한들 혹은 성소수자 A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다 한들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나의 교육이 가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정보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라든지 혹은 그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라든지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웅크려 있을 혹은 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교육자로서의 나의 손이 어떻게 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잡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아쉽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권단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교육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라든지 혹은 사회운동단체와의 적극적인 참조와 협력들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프로젝트를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도출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이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위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남교육영화제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최선의 어떤 교육들에 대한 담론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영화제는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종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